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IR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IR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은 스펙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크게 두 뭉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거의 등 간격의 픽이 나오는데 픽과 픽사의 간격은 얼마가 되냐면은 2B가 된다. 그래서 B로부터 뭐를 계산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결합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정 가운데 하나가 픽이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픽이 위치가 어딘지는 알 수가 있겠지. 두 개 픽의 중간이 문제가 되니까 거기가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문제의 진동 주파수 U에 해당합니다. U로부터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 우리는 힘상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R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은 힘상수도 구할 수가 있고 결합 길이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IR 스펙트럼은 모든 분자가 스펙트럼을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분자만 보이냐면은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다이포 모멘트가 변하는 분자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Cl은 얘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되면은 요 분자의 다이포 모멘트는 어떻게 되냐면 다이포 모멘트는 델타에다가 R이 되죠. R은 뭐냐면 이 두 원자 사이의 거리가 R이 돼요. 근데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게 되면 R이 바뀌게 되겠죠. R이 바뀌게 되면 다이포 모멘트가 바뀌면서 우리가 IR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자들은 IR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주변에 흔한 O2 분자라든지 N2 분자 같은 경우는 얘는 다이포 모멘트가 아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 운동을 하더라도 다이포 모멘트가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자들은 IR에서 흡수가 되지를 않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오늘 배울 이제 라반 분광법을 이용해서 배우게 됩니다. 라반 분광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IR이랑 마이크로웨이브는 정식 명칭은 뭐냐면은 업접션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합니다. 얘는 스펙트럼을 어떻게 찍자면은 여기가 샘플이 있고 예를 들어서 HCl 분자가 있다. 그러면 바깥에서 I0라는 인텐시티를 갖는 빛을 쏴주게 돼요. 주파수가 느라고 그랬을 때. 그럼 얘가 이제 투과가 되겠죠. 투과된 빛의 인텐시티를 I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I가 I0보다는 작죠. 그죠? 디텍터를 여기다 갖다 대요. 얼마나 빛이 투과가 돼서 인텐시티가 줄어드는가를 측정을 해요. 정확히 어떤 걸 측정하냐면 업저번스라는 걸 측정해요. 업저번스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I0분의 I에다가 로그 값을 취한 것을 우리가 업저번스라고 부르고 측정은 업저번스를 측정을 해요. 자, 업저번스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단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텐시티로 나누기 때문에 상쇄가 돼서 업저번스는 단위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업저번스를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은 디텍터를 어디다 갖다 대냐면은 소스의 반대편에다가 디텍터를 갖다 대고서 스펙트럼을 찍는 게 업접션 스펙트로스코피예요. 근데 이제부터 얘기할 근데 라마는 업접션이 아니에요. 라마는 뭐를 보는 거냐면 스캐터링이 되는 거예요. 정식 명칭은 라만 스캐터링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불러요. 주파수가 누인 빛을 쏴주게 되면은 얘가 분자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빛이 산란이 돼. 산란이 되는 빛은 사방으로 산란이 되겠죠, 그죠? 그죠? 디텍터를 굳이 여기다 갖다 대지 않아. 어디다 갖다 대냐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수직한 방향에다가 디텍터를 갖다 대. 산란되는 것은 사방으로 산란되겠죠. 이쪽 방향으로도 산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디텍터를 갖다 대고서 어떤 주파수의 빛이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봐요. 주파수라고 그러구나. 재미난 것은 뭐냐? 바깥에서 쏴준 빛은 주파수인데 산란대에서 나오는 빛의 주파수는 다른 주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분자 진동 주파수를 내가 HCl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빛의 주파수가 나오냐면은 바깥에서 쏴준 빛의 주파수에서 분자의 진동 주파수를 뺀 정도의 픽이 하나 나와요. 여기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빛은 뭐냐면은 바깥에서 쏴준 주파수보다 더 큰 주파수의 빛이 나와요. 얼만큼 더 커지냐면 이 분자의 진동 주파수만큼 커진 빛이 나와요. 그 다음에 주파수 성분이 바뀌지 않는 그대로 빛이 나와요. 주파수가 뒤에 바뀌지가 않아요. 이 빛의 인텐시티가 가장 커요, 사실은. 그래서 바깥에서 주파수가 누인 빛을 쏴주고 이 주파수가 누인 빛이 HCl이라는 진동 운동을 하고 있는 분자를 상호작용을 해서 빛이 산란이 되는데 몇 가지 성분이 나오냐면 세 가지 성분이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주파수가 바뀌는 성분은 우리가 라만이라고 합니다. 얘처럼 주파수 성분이 바뀌지 않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길라이라고 합니다. 빛의 인텐시티는 레일라이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라만은 작아. 근데 화학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빛은 라만 스캐터입니다. 인텐시티는 레일라이가 확정 작지만 실제 정보를 갖고 나오는 것은 양쪽에 있는 라만 스캐터입니다. 특히 주파수가 작은 성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톡 라만이라고 합니다. 주파수가 커지는 성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안타스톡 라만 스캐터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보면 근데 이 현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 고전 전자기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약간 신기한 현상이었어. 왜 신기한 현상이었냐면은 이 스펙트럼을 보면은 픽의 위치는 좌우 대칭이죠. 얘도 UHCl이고 얘도 UHCl이에요. 픽 포지션은 좌우 대칭이에요, 그죠? 그런데 픽 인텐시티는 달라. 얘가 는 좀 더 크게 그렸죠, 그죠? 얘를 크게 그리고 얘를 약간 살짝 작게 그렸어요. 픽의 위치는 시메트릭한데 픽의 인텐시티는 대칭이 아니에요. 근데 저게 설명하기가 힘들었어. 왜 저게 설명하기 힘들었냐면은 지금 우리가 뭐를 보는 거냐면은 산란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산란. 근데 산란 현상은 양적하게 나오기 전부터 산란 현상은 잘 알았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늘빛이 파란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산란 현상으로 설명하고 빛이 공기입자랑 부딪혔을 때 산란되는 빛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하늘을 본다는 건데 이 산란 효율이 뭐에 비례하냐면은 주파수의 4승에 비례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알거든. 그 주파수가 클수록 산란이 더 잘 돼요. 그렇다면은 파란색 빛하고 빨간색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색 빛이 더 산란이 잘 되냐면은 파란색 빛이 더 산란이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파수의 4승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색이 파랗다라는 거예요. 빨간색이 아니에요. 낮에 보면 주파수의 4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라만 스캐터링 스펙트럼을 보면은 정반대야. 얘가 주파수가 크고 얘가 주파수가 작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파수가 작은 놈이 더 인텐시티가 크다라는 거야. 이게 왜 인텐시티가 얘가 더 크냐 이걸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양자역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이용하게 되면은 요 주파수가 작은 성분이 더 인텐시티가 크다라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은 스펙트럼을 찍게 돼 바깥에서 주파수가 누인 빛을 쏴주고 분자는 HCl로 진동 운동을 하고 그랬을 때 세 가지 성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양자역학에서는 설명을 하냐면은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가 V = 0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V = 1이 돼요. 그리고 라만 스펙트럼 지금 어떻게 하면 레일라이 스펙트럼이 크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먼저 요놈 스톡 라만 스캐터링은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일단 분자가 V = 0 레벨에 요 상태에 존재하고 있어. 근데 바깥에서 주파수가 뉴인 빛을 쏴줘. 그럼 요 뉴인 포톤 에너지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요 정도 된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U라고 해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주파수가 누인 요만큼 에너지를 갖는 포톤이 두 개의 포톤으로 갈라져요. 두 개의 포톤으로 잘라지는 거야. 요만큼 에너지를 갖는 포톤하고 요만큼 에너지를 갖는 포톤으로 잘라지게 돼. 요게 에너지는 얼마가 되죠? HCl이죠. 분자가 HCl, UHCl로 짓는 운동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6회의 간격은 HCl, UHCl. 그래서 바깥에서 뉴라는 포톤을 쏴주게 되면은 요만큼 에너지를 갖는 포톤, 요만큼 에너지가 바로 요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만큼 에너지를 갖는 포톤 두 개로 잘라지게 되는데 요 포톤은 흡수가 돼. 생성되자마자 동시에 흡수가 되면서 그 에너지를 누가 받냐면 V = 제로에 있던 분자가 받아.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은 V = 1으로 올라가게 돼. 포톤은 사라지게 되죠. 얘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얘가 사라지면서 얘하고 얘가 만들어졌는데 이 포톤은 다시 사라지면서 얘가 V1으로 올라가. 얘는 남아있게 되겠죠. 얘가 살아나서 나온다. 그럼 처음 주파수는 뉴였지만 뉴 n만큼 사라졌기 때문에 유의 주파수는 뉴 빼기 UHC. 얘가 바로 스토나만 스캐터링입니다. 근데 스토나만 스캐터링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과정이 뭐였죠? 분자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었냐? V = 제로의 레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만약에 V = 제로 레벨에 분자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가 아예 없었다 그러면 요 픽이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픽 자체가. 따라서 요 픽의 인텐서티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얼마나 많은 분자가 V = 제로 레벨에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픽의 높이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U 플러스 UHC이죠. 안타스토라만 스펙트럼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랑 정반대예요. 이제 분자가 어디에 있냐면은 V = 1인 레벨에 있어. 아까는 V = 제로 레벨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V = 1인 레벨의 분자가 있어. 거기 아까랑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누인 빛이 쏴줘. 그럼 에너지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서 아까랑 반대 현상이야.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는 분자가 V = 1에서 V = 제로로 떨어져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포톤이 이만큼 포톤. 이렇게 만들어진 포톤하고 얘가 이번엔 합쳐져요. 합쳐지게 되면 어떤 포톤이 만들어지냐면은 요만큼 에너지를 갖는 포톤이 만들어져요. 이 포톤의 주파수는 얼마가 될까요? 원래 주파수에다가 뭐가 추가가 되냐면 요만큼 추가가 되겠죠. U의 HCl. 그게 바로 안타스토 라만 스캐터링. 근데 안타스토 라만 스캐터링은 첫 번째 가정이 뭐였죠? 분자가 어디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V = 1인 레벨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따라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 픽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V = 1인 레벨에 얼마나 많은 분자가 존재하느냐에서 결정입니다. 만약에 V = 1인 레벨에 분자가 아예 없었다 그러면 아마 요 픽이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픽의 인텐서티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라 그러면은 V = 1인 레벨에 얼마나 많은 분자가 존재하느냐에 의해서 요 픽의 인텐서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에 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스토라만 스캐터링은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얼마나 많은 분자가 V = 제로 레벨에 있느냐에서 결정이 되고 안타스토 라만 스캐터링은 픽 인텐서티가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얼마나 많은 분자가 V = 1인 레벨에 존재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 흑체 복사할 때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 에너지를 갖는 시스템에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확률이 뭐에 비례하다고 했어요? 볼주만의 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가 KBT에 비례하다고 했어요. 요 2가 바로 뭐죠? 요 2가 바로 여기 바이브레이션의 에너지라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어디에 있을 확률이 가장 크죠? 저 시계하면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에 쓸 확률이 여기에 쓸 확률보다 더 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픽이 더 크다라는 요 팩터 때문에. 그래서 양자학적으로 픽이 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냐도 설명이 되고 왜 요 픽이 스톰 라만 스캐터링이 안타스톰 라만 스캐터링보다 더 크냐도 양자학을 이용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라만 스캐터링을 양자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다시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설명할 거예요. 요 똑같은 현상을 고전역학적으로도 설명해 줄 수가 있어. 다시 한번 바깥에서 뉴라는 빛을 쏴주고
분자는 UHCl로 진동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세 가지 성분의 빛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뭐로 설명해 줄 거냐면은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고전역학적 설명을 해주기 전에 일단 라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폴라리저빌리티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폴라리저빌리티를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폴라리저빌리티가 뭐냐면은 어떤 분자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다이포 모먼트가 없다라고 해봅시다. 분자 자체로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줘요.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면 분자가 이렇게 찌그러진다고 그랬죠. 분자의 전자 그룹이 찌그러지면서 얘가 다이포 모먼트가 생겨요. 생긴 다이포 모먼트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듀스 다이폴 모먼트라고 불러요. 당연히 이 만들어진 인듀스 다이폴 모먼트는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바깥에서 얼마나 큰 전기장을 쏘아줬느냐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얘에 비례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두 물리량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비례 상수를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면 평균이라고. 이거를 영어로는 폴라리저빌리티라고 불러요. 근데 이 폴라리저빌리티는 분자의 사이즈에 많이 의존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굉장히 땅땅한 뭉쳐있는 어떤 원자나 분자가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큼지막한 원자나 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크기의 전기장을 내가 걸어줬어. 그럼 얘도 전기장이 좀 찌그러질 거고 얘도 전기장이 뭐 이렇게 찌그러질 거예요. 근데 질문은 둘 중에 어느 경우가 더 전자 그룹이 잘 찌그러질 거냐가 질문이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 더 전자 그룹이 잘 찌그러지냐면은 오른쪽이 더 잘 찌그러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분자가 땅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운데 원자 핵에 전자 그룹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잡혀 있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얘는 그와는 좀 반대 방향. 전자가 널리 퍼져 있다라는 얘기는 원자 핵에 그렇게 강하게 붙잡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전기장을 쏴줬을 때 얘는 원자핵에 딱 강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전자 그룹이 잘 찌그러지지가 않아. 근데 얘는 전자 그룹이 잘 찌그러져.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폴라리저빌리티가 크냐면은 분자가 큰 것이 더 폴라리저빌리티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이포 모먼트는 두 개의 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폴라리저빌리티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분자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식이 왜 중요하냐? 라마는 뭐라 그랬냐면은 산란된 뜻을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깥에서 쏴주는 빛이 산란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새로 빛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새로 바깥에서 쏴주는 빛과 또 다른 빛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산란이거든요. 근데 그 빛이 왜 만들어지냐면은 얘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분자의 다이포 모먼트가 생기면서 얘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그러면 요 만들어진 다이포 모먼트에 의해서 새로운 빛이 만들어진다. 그게 산란된 빛이라는 거예요. 산란된 빛이 왜 만들어지냐? 이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다이포 모먼트가 만들어지기. 근데 다이포 모먼트가 왜 만들어지냐면 폴라리저빌리티하고 전기장을 고백해서 만들어진다. 근데 이 알파가 보통 어떻다고 그러냐면은 분자가 클 때 더 크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지금은 이쪽 그림은 두 개가 서로 다른 분자였을 때 비교를 했을 텐데 분자가 하나의 똑같은 분자라고 하더라도 저게 바뀔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H2 분자가 있어요. 근데 이 분자는 계속 얘기하지만 스프링에 매달려 있거든요.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게 늘어나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줄어들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둘 다 똑같은 분자지만 분자가 이 상태에 있을 때랑 이 상태에 있을 때랑 폴라리저빌리티를 비교해 보면은 어떨 때가 더 크냐면은 이때가 더 커요. 분자는 똑같지만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모양이 바뀌잖아요. 모양이 바뀌면서 폴라리저빌리티도 바뀌어. 보통의 경우에는 늘어날 때 폴라리저빌리티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바뀐다는 거지. 이게 왜 바뀌냐면은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할 때 바뀐다. 그럼 이게 시간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럼 얘가 시간에 따라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뭐가 바뀌죠? 다이포 모먼트가 바뀌어요. 시간에 따라서.
이 다이포먼트 때문에 빛이 산양이 되는 빛이 만들어진다. 산양이 되는 빛이. 얘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빛이 만들어져. 근데 얘가 왜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죠? 얘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폴라리저비티가. 근데 폴라리저비티가 왜 시간에 따라 바뀌죠?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폴라리저비티는 보통 Q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Q가 뭐냐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를 내가 Q라고 부를 텐데, 폴라리저비티는 Q 값에 따라 다르고, Q가 크면은 분자가 크니까 폴라리저비티가 큰 거고요. Q가 작으면 폴라리저비티가 작아질 때요. 폴라리저비티는 Q의 함수야. 근데 Q가 어떻죠? Q가 진동 운동을 한다. 그래서 얘가 시간에 따라 바뀐다. 그 다음에 얘도 사실 시간에 따라 바뀌어요. 이 일렉트릭 필드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빛이에요. 빛을 쏴줬을 때. 빛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라고 해서 빛을 쏴줬을 때는 뭐를 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기장을 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렉트릭 필드를 쏴주는 거예요. 근데 빛은 주파수라는 게 있잖아. 주파수. 얘도 주파수가 있어. 얘도 진동 운동을 해. 얘 주파수는 빛의 주파수인 UL이야. 얘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 얘 주파수 UHC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주파수 성분을 곱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계산해 보려고 한다. 다시 얘기하자면 빛은 왜 만들어진다고요? 다이포먼트가 바뀌기 때문에,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얘는 두 개의 곱이야. 첫 번째는 폴라리저비티, 두 번째는 일렉트릭 필드야. 근데 폴라리저비티가 시간에 따라 바뀌어. 왜 바뀌냐면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도 바뀌어. 얘는 왜 바뀌냐면 내가 바깥에서 빛을 쏴줄 거거든. 빛은 진동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도 바뀌어. 두 개 바뀌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되겠냐를 계산해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얘가 주파수 성분이 HCl이고 얘가 주파수가 UL이라고 했을 때 얘를 계산할 거거든요. 계산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아까 라만에서 봤던 그게 나와요. UL 빼기 UHC, UL 플러스 UHC, 그 다음에 UL. 요 세 가지 주파수 성분이 나올 거라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해요. 지금부터. 결론은 이렇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라만 스펙트럼하고 레일라이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부터 얘기해 주려고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식은 당연히 어떤 식이냐면 이 식입니다. 다이포먼트는 평균율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곱해줍니다. Q는 뭐냐면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 사이의 거리. 자, 그럼 먼저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은 얘부터 알아야 돼. 얘 형태. 얘가 폴라리저비티가 Q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근사를 할 거예요.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게 x축이 Q고 이게 x축이 알파고는 일반적으로 알파는 Q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일 텐데 근사적으로 얘가 그냥 1차식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Q가 별로 크게 변하지 않을 때는 알파는 Q의 1차식으로 근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직선을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근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 거죠? 절편이 필요하겠죠. 절편. 요 절편 값이 얼마.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기울기가 필요해요. 그 기울기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d 알파 dq 이렇게 해요. 절편하고 기울기가 결정이 되면 바로 요 형태가 결정입니다. 절편이 알파 EQ고 기울기가 d 알파 dq면 알파 q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 EQ 플러스 EQ의 Q 이렇게 들어갈 거랍니다. 요게 바로 요 식을 수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주려고 해요.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EQ가 무슨 뜻입니다? 이퀴리브리움 0일 때 0. 평행이 있을 때. 그래서 얘를 그대로 써주게 되면은
자, 근데 Q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Q가 원자 사이 거리를 내가 Q라고 했을 텐데 Q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랬죠. 분자가 왜냐면 진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Q가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Q가 주파수가 뭐라고 그럴 거냐면 뉴 M이라고 그럴 거예요. 간단하게 뉴 M.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줄 거냐면 Q0 코사인 2파이 뉴 M T 이렇게 해줘야 된다. 얘가 뭐냐면은 원자 사이 거리를 나타내주는데 얘가 가만히 있지가 않잖아요. 스프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Q가 계속 진동 운동을 해요. 그 주파수를 뉴 M이라고 하잖아요. 뉴 M. 이 프린트문에 나와. 자, 그다음에 얘는 뭐라 그랬죠? 빛이라고 빛. 빛을 쏴줬을 때 전기장이요. 빛도 주파수가 있잖아요. 빛도. 그 빛의 주파수를 2파이 U LT라고 그럴게. LT. L은 뭐의 약자냐면 라이트의 약자야. 라이트. M은 뭐의 약자냐면 머티리얼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주파수가 있다는 두 가지 주파수가. 그래서 얘를 곱할 거다라는 거지. 얘를. 그래서 먼저 얘하고 얘를 곱할 거야. 첫 번째야. 다음 수를 해야 되는 수있겠냐. 알파 EQ E0 코사인 2파이 ULT. 첫 번째 항이겠죠, 그죠? 얘에다가 얘를 곱하면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얘에다가 얘를 곱한 거. 여기에다 얘를 곱한 거. Q0 있고 E0 있고 D알파 DQ 있죠? Q0 있고 E0 있고 뭐가 있냐면 D알파 DQ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요거랑 코사인 두 개를 곱한 거. 코사인 두 개 곱한 거니까 코사인 2파이 UMT 또 코사인 2파이 ULT 이렇게 될 거는 이렇게 두 개의 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항을 살짝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수학 시간에만 배웠을 거예요.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는 뭐 2분의 1이 어떻게 됐었나요? 코사인 A 플러스 B 라는 식이 있다네요. 그죠? 있다 그랬잖아. 두 개 합으로 표현해. 얘를 그렇게 표현해 줘요. 이 두 개 합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2파이 뉴 L 플러스 뉴 M T가 하나 나올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빼주고 코사인 2파이 뉴 L 빼기 뉴 M T 뭐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물결 표시하는 것 중에 한 것을 두 개 항으로 표현해 주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항이 세 개가 있는 거죠. 세 개. 첫 번째 항 주파수가 UL인 항. 두 번째 항 주파수가 UL 플러스 UM인 항. 세 번째 항 주파수가 UL 빼기 UMT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항 주파수가 UL인 거. 두 번째 항 주파수가 UL 플러스 UM인 항. 세 번째 항 주파수가 UL 빼기 UM 이렇게 나온다. 세 개 주파수가 나오더라는 얘기. 바로 아까서 얘기했던 저 세 개의 주파수 성분이 나온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레일라이, 얘를 라만이라고 부른다. 요게 레일라이고 요거 두 개가 라만이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일라이 스캐터링은 인텐시티가 크지만 화학적인 정보를 별로 갖고 있지 않고 주로 화학적인 정보는 어떤 놈이 갖고 나오냐면은 얘하고 얘가 갖고 나온다. 라만이 갖고 나온다 그래서. 근데 라만의 식을 보니까 앞에 뭐가 따라붙죠? 요게 따라붙어.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만약에 요게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온다는 거야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나오려면 이게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라만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물결 표시하는 것이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근데 물결 표시한 게 뭐예요? D알파 DQ가 요 기울기였다는 거죠. 이거. D알파 DQ가 뭐였냐면 알파를 Q에 대해서 플러스를 했을 때 꼭 기울기가 D알파 DQ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라만이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0이라는 얘기는 뭔가요? 반대로 얘가 0이라는 얘기는 뭐죠? 그렇지, 안 바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D알파 DQ가 0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안 나온다는 거야, 라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Q가 바뀌더라도 폴라리저빌리티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죠? Q가 바뀌더라도, 다시 말하면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더라도 폴라리저빌리티가 안 바뀌면 라만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야. 라만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게 0 아닌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Q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폴라리저빌리티가 바뀌어야 라만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IR에서는 어떻었죠? IR에서는 분자가 진동하면서 뭐가 바뀌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이포 모멘트가 바뀌게 된다고 그랬죠. IR에서는 어떤 분자가 IR을 흡수하냐면은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뭐가 바뀌게 된다고요? 다이포 모멘트가 바뀌게 돼. IR에서는 지금 라만에서 뭐가 바뀌게 된다고요? 알파가 바뀌게 된다. 평균 다른 거라는 거죠, 그죠? IR에서는 다이포 모멘트가 바뀌어 보이는 것이고 라만에서는 평균율이 바뀌어야 되겠다.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IR에서는 안 보이지만 라만에서는 보일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요게 영한인 값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뭐예요? 라만에서 보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D알파 DQ가 이거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내가 설명했던 뮤는 알파 Q의 2에서 6Q는 뭐였었죠? 진동 좌표인가요? 진동? Q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진동 운동을 한다는. 근데 분자가 진동 운동하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진동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쭈그러들었다가 늘어나,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평균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만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지 않고 회전 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게 진동이 아니고 회전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회전. 그래도 얘가 바뀔 거냐가 질문이야. 자, H2 분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HA, HB라고 해봅시다. 편의상. 분자 이렇게 회전을 해요. 또 계속 회전을 해요. 한 바퀴 완전히 돌았어. 분자가 회전한다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겠죠, 그죠? 이때 분자가 이제는 분자가 가정은 진동하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회전만 한다고 해볼게. 회전. 분자가 요 상태 있을 때랑 요 상태 있을 때랑 내가 바깥에다 정리장 이렇게 걸어줬을 때 전자구름이 찌그러지는 정도가 폴라리저빌리티라고 그러잖아요. 분자가 이런 상태 있을 때랑 이런 상태 있을 때랑 어떤 경우가 더 전자구름이 잘 찌그러질까 비교해 볼 수가 있다. 어떨 때 전자구름이 더 잘 찌그러지면 왼쪽 상태가 더 잘 찌그러져. 왜 그러냐면은 전기장을 걸어준 방향하고 뭐가 일치하죠? 얘는 본드 엑시스하고 일치해요. 전자는 보통 어느 쪽으로 잘 움직일 수 있냐면은 본드 엑시스 방향으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확 바뀌면서 움직이면서 이 경우에는 전자구름이 잘 찌그러져요. 그러나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떻죠? 본드 엑시스는 수평 방향인데 힘은 어느 방향으로 받아요? 수직 방향으로 받게 된다. 이럴 때는 전자구름이 잘 안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이때는 전자구름이 잘 찌그러지고 이때는 전자구름이 잘 안 찌그러진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죠? 폴라리저빌리티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때는 폴라리저빌리티가 크고요. 이때는 폴라리저빌리티가 작아. 이때는 폴라리저빌리티가 컸다가 다시 작아. 다시 커져. 그래서 연결해주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분자가 회전 운동을 하면서 이게 알파거든요. 알파가 어떻게 돼요?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자가 회전 운동을 해도 뭐가 바뀌어요? 폴라리저빌리티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해도 폴라리저빌리티가 바뀌어서 라만 시그널이 나오는 거고요. 분자가 진동 안
안 한다고 하더라도 회전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죠? 폴라리저비티가 바뀌면서 똑같이 라만 스펙트럼이 나온다. 자, 근데 회전은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은 분자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몇 번 회전했냐면은요. 한 번 회전했거든요. 여기가 HA잖아요. 여기도 H야. 근데 폴라리저비티는 몇 번 바뀌었어요? 두 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자를 한 번 회전하는데 폴라리저빌리티는 두 번을 회전하더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에서는요. 마이크로웨이브에서는 빛을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주게 되면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올라가는데 마구잡이로 올라갈 수는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룰이 있다고 그랬죠. 그 룰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셀렉션 룰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셀렉션 룰은 뭐였었냐면은 델타 J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어떤 트랜지션만 가능해? 요거 가능하다 그랬죠. 요거 가능하다 그랬죠. 요거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찍으면 여러 개의 픽이 나오는데 픽과 픽셀 간격이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2B다라고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얘기했어요.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지금은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고 라만이에요. 자, 마이크로웨이브 셀렉션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라만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에너지 주인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주파수를 가는 레이저 라이트를 쏴주게 돼요. 0에 있던 분자가 레이저 빛을 받아서 라만 프로세스가 일어나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 두 번째로 간다는 거야. 첫 번째로 가지 않아. 0에 있던 놈은 두 번째로 가고 1에 있던 놈은 어디로 가냐면은 2인 놈으로 간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얘 때문에. 분자를 한 번 돌았는데 폴라리저 비트는 두 번 돌면서 셀렉션 룰이 바뀔 거예요. 셀렉션 룰이 라만에서는 어떻게 되냐? 델타 J는 0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바뀌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때문에 0은 뭘까요? 0은 라만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레일라 스캐터링이라고 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0에 있던 놈은 2로 올라가고 1에 있던 놈은 3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0에 있던 놈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0으로 가는 거야. 이게 뭐죠? 레일라이 스캐터링이라는. 그래서 라만 스펙트럼의 픽 포지션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0에서 제자리로 떨어지는 건 어떻게 되죠? 그냥 뉴 에리아 바깥에서 쏴줄 빛이 그대로 이게 나와. 이게 레일라이 스캐터링. 이 기준이야. 레일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깥에서 뉴엘을 쏴주면 똑같이 뉴엘이 나온 것을 우리가 레일라이 스캐터링이라고. 이 그림에서 어디서 0에서 그냥 0으로 가는 거다. 걔가 여기에요. 근데 첫 번째 픽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픽은 레일라이 스캐터링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졌어요? 얘가 2B가 되고 얘가 4B가 되니까 요 놈은 여기에 비해서 얼마큼 움직일까요? 6B만큼 움직이는 데서 첫 번째 라만 스캐터링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픽은 뭐죠? 이 픽이에요, 이 픽. 자, 이 픽에 비해서 화살표가 얼마나 길어졌는가 한번 볼게요. 여기가 2B, 4B, 여기 6B죠. 6B가 늘어났죠, 그죠? 근데 얼마큼 줄어들었어요? 2B가 줄어들었으니까 몇 B가 늘어난 거냐면 4B가 늘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다음 픽은 어디냐면은 4B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도 해보게 되면은 그 다음 픽도 마찬가지로 4B가 되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 4B가 되죠? 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셀렉션 룰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바뀌면서 라만에서는 요 픽과 픽사의 간격이 4B로 바뀐다는 거예요. 첫 번째 픽은 6B야. 첫 번째. 레일라이 스캐터링으로부터 첫 번째 라만 픽의 간격은 6B. 그 다음부터는 4B, 4B, 4B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억을 해줘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HCl 분자가 있어요. 내 결합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뭘 찍으면 될까요? IR이나 마이크로웨이브 찍으면 돼요. 왜냐면 HCl은
IR이나 마이크로웨이브가 찍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R을 찍었다 그러면 이렇게 픽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IR을 찍었다 그러면은 그 픽이 등간격의 픽이 나오고, 그래서 요 두 개 픽 하나 잡아가지고서 걔를 몇으로 잡으면 되냐면은 2B로 잡으면 된다는 거지. 얘를 구할 때. 근데 내가 HCl이 아니고 O2의 결합 길이를 알고 싶어요. 얘가 얼마냐를 알고 싶어. O2가 아니고 N2. 얘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얘 알고 싶다? IR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N2는 IR이나 마이크로웨이브가 안 찍힌단 말이에요. 뭘 찍어야 돼요? 라마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라마. 근데 라마를 찍으면 픽이 어떻게 나오죠? 크게 레일라 스케터링 나오고 쪼쪼쪼쪼 나오는데, 이때 두 개 픽을 잡은 다음에 2B로 하면 안 되고 얼마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4B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4B. 라마를 찍을 때. 왜 그러느냐? 셀렉션율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셀렉션율이 왜 바뀌느냐? 아주 단순한 설명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분자는 한 번 넣는데 폴라리즈비티는 두 번 돌기 때문에 셀렉션율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왜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분자가 한 번 돌아서 폴라리즈비티가 두 번 바뀌는데 셀렉션율이 왜 바뀌게 되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설명은 뭐냐면은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라만 스캐터링은 업접션하고는 다른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에서 1S가 있고 2S가 있고 2P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S와 2P 사이 에너지 간격이 1000이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내가 빛을 쏴줘요. 빛을. 에너지가 1000이 되는 빛을 쏴주게 되면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될 때 그때 어떻다고 그랬었죠? 1S에서 2P로 올라가지 1S에서 2S로는 못 올라간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게 왜 못 올라간다고 그랬죠? 가군동량 보조 법칙이 위배가 된다고 그랬죠. 1S에서 2S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톤이라고 하는 놈은 입자기 때문에 가군동량이 있는데 흡수가 돼서 포톤에 있던 가군동량이 사라졌어. 근데 원자는 가군동량이 없던 1S 스테이트에서 또 가군동량이 없는 2S 스테이트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포톤이 갖고 있던 가군동량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얘는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에너지 관계 10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0이라는 포톤을 쏴주는 거는 원 포톤 프로세스라고 불러. 뭐 이거 당연히 포톤 하나 들어간 거죠, 하나.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포톤이 에너지가 1000이 아니고 정확히 500짜리 포톤을 쏴주잖아요. 정확히 절반. 정확히 499도 안 되고 501도 안 돼. 정확히 500짜리 포톤을 쏴줘도 이 포톤이 흡수가 돼요. 왜 흡수가 되느냐? 아까 라만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죠? 포톤 하나가 두 개로 잘라지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반대 프로세스도 있겠죠. 두 개의 포톤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겠죠. 포톤 500짜리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돼요. 500짜리 포톤도 흡수가 돼. 왜 흡수가 되느냐? 포톤 두 개가 동시에 흡수가 될 수가 있거든. 한꺼번에. 근데 재미나는 것은 뭐냐? 그때는 1S에서 2P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1S에서 2S로 올라가. 셀렉션율이 바뀌는 거야, 이게 또. 이런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2포톤 업접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요거는 너무나 당연한 용어겠죠. 업접션이긴 업접션인데 포톤 두 개가 들어가요. 이게 2포톤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2포톤 프로세스가 되면은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렉션율이 바뀐다라고 얘기해요. 1포톤 업접션에서 셀렉션율이 뭐였었죠? 델타 L은 1 증가를 감소하는 1S에서 2P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그죠? 셀렉션율이 1포톤에서는. 근데 2포톤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간다 그러죠. 이렇게. 셀렉션율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델타 L은 0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셀렉션율. 그러니까 1S 했던 놈이 예를 들어서 3D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에너지만 잘 맞게 되면.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셀렉션율이 바뀐단 말이야. 원 포톤 프로세스에서의 셀렉션율하고
투 포톤 프로세스에서의 셀렉션 룰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해줄 수가 있어. 아까 원 포톤 프로세스에서 1S에서 2S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 위배가 돼서 못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투 포톤 프로세스도 원 포톤이든 투 포톤이든 가군동량은 보존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가군동량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냐가 질문이라는 거지. 포톤은 흡수가 됐는데 전자는 가군동량이 변하지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됐느냐? 포톤이 있던 가군동량은 누가 가져가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투 포톤 프로세스에서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은 가군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벡터량이에요. 스칼라량이 아니야. 방향이 있어. 요 투 포톤 흡수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요 포톤의 가군동량이 요 방향이라고 그러면은요. 요 포톤의 가군동량 어떤 방향이냐면 요 방향 흡수가 있다. 정확히 반대 방향의 가군동량을 갖고 있는 포톤 두 개가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의 가군동량이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안타이 패러렐한 두 개 포톤이 흡수가 돼서 1S에서 2S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1S에서 3D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두 개가 바뀌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는 하나는 이쪽, 하나는 반대 방향의 포톤이 흡수가 되는 거라 그러면 1S에서 3D로 올라갈 때는 어떻다고요? 가군동량이 두 개 바뀌잖아요. 델타 1이 2가 됐을 때는 이런 경우는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원 포톤 프로세스에서 셀렉션 룰하고 투 포톤 프로세스의 셀렉션 룰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프로세스죠? 라만 프로세스잖아요. 근데 라만 프로세스도 투 포톤 프로세스라는 거야. 라만도 어떤 거냐? 이런 포톤하고 이런 포톤 두 개 포톤 이게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 생성이 되는 거야. 얘도 투 포톤 프로세스라는 거야. 얘도 투 포톤 프로세스고요. 얘도 투 포톤 프로세스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셀렉션들이 바뀌는 거야. 얘도 델타 G는 0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투 포톤 업접션에서의 셀렉션 룰이나 라만에서의 셀렉션 룰이랑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요 해석이 조금 더 고상한 해석이긴 해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일반화하니까 이거는 확실히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투 포톤 프로세스에서 셀렉션 룰이 왜 바뀌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라만에 관한 얘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요거라는 거죠. 어떨 때 라만을 쓰는 거죠? 어떨 때? IR이나 마이크로웨이브를 쓰지 못할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M2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요 결합길이나 힘상수를 측정하고 싶다. 그럼 라만 찍으면 된다는 거라.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특히 로테이션 라만에서는 셀렉션 툴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라만도 IR하고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나눠지는. 아니 그렇지 않아. 한꺼번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IR이라고 그러지만 IR을 찍으면은 로테이션이나 트랜지션도 한꺼번에 되잖아요. 라만도 마찬가지예요. 라만을 찍게 되면은 한꺼번에 스펙트럼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근데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마이크로웨이브의 포톤이 작으니까 걔는 바이브레이션이나 트랜지션을 못 하잖아요. 아예. 근데 라만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다 나와 한꺼번에. IR 찍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IR 찍게 되면은 로테이션이나 트랜지션도 하고 바이브레이션이나 트랜지션 동시에 하잖아요. 라만도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다 이루어져요. 동시에 나오는 그래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동시에 나오는 그래프 여기 그래프 있죠? 여기 프린트물 여러분들 프린트물 있지 않나? 동시에 나온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이 있고요. 이렇게 바이브레이션al 레벨만 있다라고 가정하죠. 있다. 바이브레이션al 레벨만 있다. 그럼 여기 레일렛 스캐터링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0에서 1로 올라가는 것이 여기서 픽이 하나 나올 것이고 1에서 0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 나와요. 이거 스톰 라만, 안타 스톰 라만 스캐터링. 요건 근데 로테이셔널 레벨이 없을 때 얘기해요. 근데 여기 뭐가 있죠? 로테이셔널 레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짜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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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테이셔널 레벨까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이런 거를 보려면은 해상도가 엄청나게 좋아야 돼. 해상도가 엄청나게 좋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와. 보통의 경우는.
이게 특별한 셋업을 하지 않으면 로테이셔널 레벨까지 잘 보이진 않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뭉뚱그려서 그냥 픽 3개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은 프린트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로테이셔널 레벨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 자, 우리가 3개 배웠어요. IR 배웠고 마이크로웨이브 배웠고 라만 배웠는데 공이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온자 분자에 대해서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3원자 이상의 분자에 대해서 뭐 공부해보자. 3원자 이상의 분자. 먼저 로테이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테이션. 자, 이온자 분자가 있거든요. 이온자 분자. 이온자 분자가 있는데 얘가 회전을 하면은 회전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회전을 한다 그러면. 근데 얘는 회전축이 2개예요. 회전축의 자유도가 2야. 무슨 얘기냐? 이쪽 축으로 회전할 수 있지. 이쪽 축으로 분자가 회전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축으로 회전할 수가 있냐면은 이쪽 축으로 회전할 수가 있어요. 이쪽 축으로. 그죠? 얘로 이쪽 축으로 회전할 수가 있고 이쪽 축으로 회전할 수가 있고 이쪽 축으로 회전할 수 있네. 이쪽 축으로 회전하지 못하잖아. 얘는 회전축이 2개예요. 그죠? 얘는. 근데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물 분자는 이쪽 축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고 이쪽 축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고 칠판의 수직인 축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회전할 수 있는 축의 자유도가 3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A축이라고 그러고 이거 B축이라고 그러고 C축이라고 그러면은 각각의 축에 대해서 뭐를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 이쪽 축으로 회전한다 그랬을 때 모멘트 오브 이너셜 어떻게 된다 그랬죠? I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M1의 R1의 제곱 M2의 R2의 제곱이라고 하고 그걸 모멘트 오브 이너셜이라고 그랬잖아.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이 모멘트 오브 이너셜은 이 축의 회전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야, 정의. 근데 얘를 잘 조절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게 결과적으로 뮤의 R의 제곱이 된다 그랬지. 요쪽에서 여기로 가는 과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배우거든요. 요게 모멘트 오브 이너셜의 정의야, 정의. 정의. 근데 얘를 갖다가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그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은 요 식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주로 요것만 쓰게 된다.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멘트 오브 이너셜은 어떤 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셜다라는 어떤 축에 대한. 근데 물 분자는 지금 축이 3개라고 그랬잖아요. 요 축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고 요 축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고 요 축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축에 대해서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3개를 디파인할 수가 있다는 3개를. 우리가 이제 꼭 계산해 볼 거거든요. BF3에 대해서 요 모멘트 오브 이너셜 값을 계산해 볼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에 대해서 각각의 축에 대해서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이 모멘트 오브 이너셜 값 가지고서 분자를 분류를 해. 분류.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첫 번째, 어떤 분자는 요 3개의 모멘트 오브 이너셜가 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축을 잡든지 간에 얘가 다 같은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메탄이라든지 테트라헤드랄이나 옥타헤드랄 컴플렉스 이런 종류의 분자들은 여러분들이 축을 어느 방향으로 놓고 모멘트 오브 이너셜 값을 계산하더라도 다 같아. 이런 거.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슈페리칼 탑이라고 불려요. 그의 정반대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어떨까요? 다 다른 경우. 근데 있겠죠, 당연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물이에요. 물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면은 이쪽 방향의 모멘트 이너셜 다르고 이쪽 다르고 이쪽 다 달라. 이걸 에이시메트릭 탑이라고 불러요. 가장 재밌는 게 두 번째야. 그럼 어떤 케이스를 했어요? 3개 다 같은 케이스 나왔고 3개 다 다른 케이스나 한 가지 케이스는 뭘까요? 2개가 같은 케이스. 2개가 같은 케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메트릭 탑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시메트릭 탑은 다시 2가지로 나눠요. 어떤 경우냐면은 2개가 같은 거고 하나가 다른 거라고 그러잖아. 시메트릭 탑은 작은 것끼리 같은 놈이 있어요. 작은 것끼리 같고 큰 것이 하나가 왕따야.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작은 게 왕따고
큰 거 두 개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시메트릭 탑이라고 부르고 얘도 시메트릭 탑이라고 불러요. 작은 것끼리 같은 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블레이트라고 불러요. 큰 것끼리 같은 거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프롤레이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분자는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야. 에이시메트릭 탑이든지 오블레이트든지 프롤레이트,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가 슈페리칼 탑. 넷 중에 하나. 분자는 모든 분자는 넷 중에 하나로 구분이 돼요. 그 이온자 분자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온자 분자는 이쪽 방향의 모멘트 분자값이랑 이쪽 방향의 모멘트 분자값은 같겠죠. 두 개가 같겠죠. 이쪽으로 회전하나 이쪽으로 회전하나 모멘트 분자값은 다르지가 않아요. 두 개가 같죠, 그죠? 이쪽 방향의 모멘트 분자는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번엔 어떤 경우죠? 큰 거 두 개가 같은 케이스인가요? 네. 큰 거 두 개 같은 케이스가 어느 케이스냐면 프롤레이트에 해당합니다. 프롤레이트의 특별한 케이스다. IA가 0인 케이스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래서 모든 분자는 모멘트 오브 이너샤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분류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 분자는 축이 있는데 회전축이 있는데 각 축에 대해서 모멘트 오브 이너샤를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의된 값으로 분자를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 여러분들 프린터물에 BF3가 나와 있어요. 정사각형 구조를 하고 있는 BF3는 오블레이트가 있죠.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말이 나왔으니까. 요 분자에 모멘트 오브 이너샤를 3개를 정의하려고. 얘도 회전축이 3개예요. 요쪽 축으로 회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요쪽 축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고 요쪽 축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겠어요. 세 가지를 다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A축이라고 그러고 이걸 B축이라고 그러고 칠판의 수직일 축을 내가 C축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각각의 축에 대해서 모멘트 오브 이너샤를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제일 쉬운 게 C축이야.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R BF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 몇 도냐면 120도가 되겠죠. 자, 요쪽 축으로 회전해. 요쪽 축으로 회전하게 되면은 얘도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하게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얘 질량은 F. 얘는 회전하지 않죠. 얘는 모멘트 오브 이너샤 값에 컨트리뷰션이 없어. 회전하지 않으니까. 세 개의 플로린 원자가 회전하는데 회전 방향이 전부 얼마예요? RBF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의해서 MF RBF의 제곱이 요 원자에 의한 컨트리뷰션이라는 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질량은 MF고 회전 방향은 RBF이기 때문에 얘도 얘야. 얘도 얘야. 따라서 3 해주면 된다는 거죠. 3. C축 방향의 모멘트 오브 값은 저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떤 축을 해볼 거냐면은 B축을 한번 해볼게요. B축 방향의 회전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샤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쪽 축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B도 움직이지 않지만 모두 움직이질 않아요. F도 움직이질 않죠. 그죠? 뭐만 움직이는 거죠? 여기 F 이쪽 방향 이렇게 움직이죠. 회전 방향이 이제는 요게 회전 방향이 된다는 거죠. 얘도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가 되죠? 이 길이가 RBF 사인 60도 임으로 요 놈에 의한 컨트리뷰션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MF 회전 방향이 요거잖아요. 요게 뭐냐면 RBF의 60도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회전 방향이죠. 근데 얘도 똑같죠. 얘의 컨트리뷰션이나 얘 다 이쪽 방향을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2 해주면 된다. 두 개니까.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2분의 3의 MF의 RBF 제곱이 나온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C축에 대한 모멘트 오브 이너샤를 계산해 볼게요. C축이 아니라 A축. A축은 요 축이거든요. 이제는 얘는 안 돌지만 얘도 돌고 얘도 돌고 얘도 돌아요. 근데 얘는 회전 방향이 RBF죠.
얘는 회전 방향이 뭐가 될까요? 요게 회전 요게 이쪽으로 요게 회전 방향이죠, 그죠? 요 길이는 얼마가 되죠? 네. 요 놈은 RBF의 사인 30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 놈에 의한 컨트리뷰션은 어떻게 될까요? MF의 RBF의 제곱. 얘는 회전 반경이 RBF니까. 그 다음에 요 놈에 의한 컨트리뷰션은 어떻게? 이건 이쪽으로 도니까 MF의 회전 반경이 RBF의 사인 30도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쪽 방향으로 돌고 얘도 이렇게 돌게 되는 거야. 얘 컨트리뷰션이나 얘 컨트리뷰션을 같으면 얘가 몇 곱해주면 되냐면은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을 정리하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나와요. 2분의 3 MF RBF 제곱이 돼요. 그래서 세 축에 대해서 모멘트 오브 이니셜 값을 다 구했어요. 그랬더니 C축은 3, 그 다음에 B축하고 A축은 2분의 3. 어떻죠? 두 개가 같죠?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같기 때문에 시메트릭 탑이야. 근데 어떤 케이스죠? 얘는? 작은 것끼리 같은 놈이죠. 작은 것끼리 갖고 큰 놈 하나가 혼자 있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블레이트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분자인 경우에는 회전축을 3개를 잡을 수가 있고 각각의 축에 대해서 모멘트 분자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거로부터 이게 주페리칼 탑이냐 에이시메트릭 탑이냐 오블레이트냐 프롤레이트냐 그거를 구분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뭐가 어렵냐? 자, 예를 들어서 이온자 분자가 돌아다닌다고 해봅시다. 3차원 공간에 이온자 분자가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온자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술하기 위해서 좌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3차원 공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온자 분자가 3차원 공간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몇 개의 좌표가 필요하냐면은 6개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먼저 여기 있는 놈에 x1, y1, g1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도 3개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x2, y2, g2. 그래서 토탈이 몇 개의 좌표가 필요하냐면은 6개의 좌표가 필요해요. x1부터 g2까지. 그러면 이 6개의 좌표를 완벽하게 이 이온자 분자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기술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2차원 공간이 있어. 2차원 공간에 어떤 입자가 있어요. 얘가 막 움직이고 있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면 몇 개의 좌표가 필요하냐면은 2개의 좌표가 필요하죠. x, y 좌표 2개만 있으면 돼요. 얘랑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저 입자가 가만히 보니까 마구잡이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원운동을 하고 있네. 근데 원운동을 하더라도 x, y 좌표로 표현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좌표보다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좌표가 편하냐면은 극좌표계가 더 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던 이상한 운동을 하던 x, y 좌표로 표현해 줄 수는 있는데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좌표보다는 어떤 좌표가 더 유리하냐면은 더 편하냐면은 극좌표계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좌표가 더 선호되는 좌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좌표 변환이라는 거예요. 좌표 변환은 거예요. x, y에서 r 세트로 좌표 변화를 해주게 되면 더 편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변환하기 전에 좌표의 개수랑 변환하고 나서의 좌표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여기가 2개면 여기도 2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얘를 좌표를 변환을 하려고 그래. 이 좌표는 화학자들이 별로 좋아하는 좌표가 아니야. 화학자들이 즐겨 쓰는 새로운 좌표를 정리를 하려고 그래. 몇 개가 정리돼야 될까요? 여기 6개니까 여기도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은 6개가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먼저 6개 중에 3개는 뭐냐면은 여기 이온자 분자가 어딘가에 뭐가 있을까요?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예요. 무게중심. 그 좌표를 내가 x, y, g라고 새로운 좌표로 쓸 거야. 요 좌표가 아니고 무게중심한 좌표 3개를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요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 있죠. 그거를 내가 4번째 좌표계로 쓰려고 그래. 그걸 Q. 자, 우리가 6개를 디파인 해야 되는데 몇 개가 남았나요?
두 개가 남았죠. 두 개는 뭐냐? 여기다가 이렇게 좌표축을 설정하게 되면은 요 3점 공간에서 이 이온자 분자가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되느냐,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서 있느냐를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각도가 필요하냐면은 두 개의 각도가 필요해요. 어떤 각도일까요? 요 폴라앵글. G축으로부터 얼마나 휘어졌는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XY 평면에 프로젝트 시켜준 다음에 X축으로부터 얼마큼 벌어져 있는가. 아치무스 앵글. 두 개의 각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렇게 6개를 쓴다는 거야. 화학하는 사람들은 요 좌표계로도 요 이온자 분자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지만 화학자들은 요 좌표계보다는 이 좌표를 더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요 6개의 좌표를. 왜 그러느냐? 요 좌표계는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먼저 요 Q라는 좌표는 뭐랑 상관이 있는 운동을 나타내는 좌표냐면은 진동 운동을 나타내는 좌표. Q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분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잖아요. 진동과 상관이 있는 좌표는. 세타 파이는 뭐랑 상관이 있겠어요? 회전이랑 상관이 있어요. 얘는 병진 운동이랑 상관이 있는 좌표다. 무게중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좌표라. 이런 식으로 각 좌표에 대해서 물리적인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런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자들은 이런 좌표계를 즐겨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논의를 확장시킬 거야. 지금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된 선형 분자를 얘기했는데 3원자 분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4번자 분자 CO2. 근데 얘도 선형이야. 선형 3원자 분자를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형 3원자 분자는 얘는 몇 개 좌표가 필요할까 이제는?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니까 토탈이 몇 개의 좌표가 필요하냐면은 9개의 좌표가 필요해요. 얘도 변환할 거거든요. 얘도 몇 개의 좌표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9개의 좌표가 필요하겠죠. 아홉 개의 좌표가 또 변환을 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얘도 3원자 분자니까 어딘가에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 어딘가에 무게 중심의 좌표가 있겠죠. 어딘가. 그걸 내가 라지 X, 라지 Y, 라지 G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선형 분자라고 내가 가정했죠. 지금 선형 분자가 포인트예요. 2원자 분자든 3원자 분자든 4원자 분자든 선형 분자가 3차원 공간에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되느냐, 어떤 방향을 취하고 있느냐는 각도가 그걸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각도가 필요한데 각도가 몇 개가 필요하죠? 2개 필요하다는 거죠. 선형이기 때문에 2개의 각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2개의 각도는 선형이면 무조건 2개죠, 그죠? 이게 2원자 분자든 3원자 분자든 4원자 분자든 선형 분자라고 그러면은 그 분자가 어떻게 방향을 취하고 있는지를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2개면 돼요. 2개면. 그죠? 그럼 이제 몇 개가 남았죠? 9개 중에 5개가 디파인 됐기 때문에 4개가 남은 거예요. 4개. 그게 무슨 좌표냐? 바로 진동 좌표라는 거죠. Q1, Q2, Q3, Q4. 그래서 요게 진동과 관계되는 좌표라는 거예요. 따라서 CO2는 몇 개의 진동 좌표가 있다고요? 4개의 진동 좌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나왔을 때 4개의 진동 좌표가 뭔가요? 이런 그림 많이 봤어요. 똑같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똑같이 줄어드는 진동 모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메트릭 스트레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진동 모드는 얘는 줄어들어. 근데 얘는 늘어나는 진동 모드가 있어요. 그런 진동 모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에이시메트릭 혹은 안타이시메트릭 스트레칭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진동 모드는 뭐냐면은 이런 거. 이 옥션이 위쪽으로 올라가요. 카본이 내려가요. 그런 진동 모드도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밴딩 모드라고 불러요. 하나가 남았죠. 하나가 하면 네 번째도 역시 밴딩 모드야. 그 밴딩 모드는 어떤 밴딩 모드냐면은 요 세 번째 밴딩 모드는 요 원자들이 어느 평면에서 움직이냐면 요 칠판의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밴딩 모드라고 하면 칠판의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밴딩 모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옥션은 칠판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요 카본은 7, 8 안쪽으로 들어가는 밴딩 모드가 있어요. 사실 요 밴딩 모드랑 똑같죠. 움직이는 방향만 다른 거죠, 그죠? 하지만 다름으로 취급을 해요. 예를 들면은 P-오비탈도 마찬가지잖아요. P-오비탈도 PX, PY, PG가 모양은 다 똑같잖아요. 방향만 다르지만 그거를 P-오비탈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그걸 세 개 있다라고 얘기하죠. 모양은 똑같지만 방향이 다르더라도 그건 개별적인 오비탈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밴딩 모드도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밴딩 모드랑 7, 8의 수직으로 움직이는 밴딩 모드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름으로 취급을 해서 네 번째 밴딩 모드가 그래서 네 개의 진동 모드가 나온다는 네 개가.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화 시키려고 그래. 일반. 자, 선형 분자인데 N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분자. N개의 원자로 구성된 선형 분자에서 진동 모드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한번 카운트 해보려고 해요. 그럼 얘가 몇이 되죠, 이게? 3N개가 된다. 9개가 아니고.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새로운 3N개의 코드를 좌표를 디파인할 텐데 3개는 뭘까요? 병진 좌표가 될 거야. 똑같아. 그리고 N개의 원자로 구성이 돼도 각도는 몇 개만 있으면 되죠? 2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게 몇 개가 될까요? Q 요게? 3은 마이너스. 그렇지. Q1부터 Q에 몇 개의 진동 모드가 있냐면은 3n-5개의 진동 모드가 존재한다.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분자가 있거든요. 요 분자는 진동 모드가 몇 개일까요? 3n-5 대입하면 7 나와야 되겠죠. 그죠? n이 4가 될 테니까 7개의 진동 모드가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조심해야 될 것이 3n-5는 기본적인 대전자가 있어요. 무슨 전자가 있죠? 선형 분자라는 대전자가 있어요. 선형 분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선형 분자가 아닐 때. 자, 예를 들어서 선형 분자가 아닐 때는 물 분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물 분자를. 자, 얘는 몇 개의 좌표가 필요하냐면은 G3니까 9개의 좌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좌표 변환해서 9개를 만들려고 해요. 처음 3개는 똑같아요. 어딘가에 뭐가 있을 거냐면은 무게 중심이 있고 그 무게 중심의 좌표를 X, G라고 할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뭐가 중요하냐? 아까 선형 분자인 경우에는 어떻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니까 이 분자가 3차원 공간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몇 개의 각도만 있으면 되냐 그러면 있었다 그러면 2개만 있으면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야. 선형 분자가 아니야. 어떤 분자? 예를 들어 물 분자 같은 거. 얘가 3차원 공간에 어떻게 배양이 되는지를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각도가 필요하냐면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2개가 아니고 얘는 3개라는 거야. 일단 뭐부터 정해야 되냐면은 이 평면부터 정해야 되죠. 평면. 물 분자가 누워 있는 이 평면이 3차원 공간에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가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뭘 디파인하면 되죠? 이 평면에 수직인 법선 벡터가 어느 방향인지를 디파인해 주면 되잖아요. 이 법선 벡터가 3차원 공간에 어떻게 배양되는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는 세타, 파이 2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물 분자는 하나가 더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평면이 디파인 됐다고 하더라도 이 평면에서 물 분자가 회전할 수가 있잖아. 이 평면에서 물 분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물 분자는 여기 안에서 또 돌아갈 수가 있어. 또 각도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얘예요. 얘. 선형 분자와 비선형 분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선형 분자가 3차원 공간에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가를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2개의 각도만 있으면 되는데 비해서 비선형 분자는 몇 개의 각도가 필요하냐면은 3개의 각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동 모드가 몇 개가 나올 거지? 9개 중에 6개가 디파인 됐기 때문에 얘는 진동 모드가 몇 개가 있을 거냐면 3개가 있다. Q1, Q2, Q3 3개가 있게 된다. 아까 CO2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네? 4개가 있다고 그랬죠?
CO2는 4개의 진동 모드가 있는 반면에 물 분자는 3개의 진동 모드만 있다. 자, 이번에는 일반화시킬게. n개의 원자로 구성이 됐다라고 해봅시다. n개의 원자. 그럼 좌표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3n개가 필요하겠죠. 이게 3n개가 필요할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그 분자도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3개의 좌표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비선형 분자니까 몇 개의 각도가 필요하죠? 3개의 각도가 필요해요. 따라서 진동 모드는 몇 개가 될까요? 이번에는 3n에서 몇을 빼야 되냐면은 6을 빼줘야 됩니다. 6. 아까는 몇을 빼줬나요? 5를 빼줬어요. 비선형 분자의 경우에는. 지금은 6을 빼줘야 돼. 그게 왜 그러는 거죠?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 때문에. 회전 각도가 선형 분자에는 2개의 각도만 있으면 되는데 비선형 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개의 각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빼줘야 된다. 자, 그럼 그것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벤젠 분자가 있거든요. 벤젠 분자는 진동 모드가 몇 개가 있을까요? 벤젠 분자는 30개 나온다는 거죠. C6H6니까 이게 몇이 들어가야 되냐면 12가 들어가서 무려 30개의 진동 모드가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우시안 프로그램 돌려보면 30개 진동 모드가 쫙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좌표는 화학자들 즐겨 쓰는 좌표는 병진 운동 좌표, 회전 좌표, 진동 좌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하는 건 우리가 알죠. 무게 중심의 좌표 어떻게 구하는지 알거든요. 이 각도도 대충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알잖아요. 얘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거든요. 말로만 썼잖아.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진동 모드라고 하고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가 이제 토픽인데 이게 좀 약간 좀 까다로워. 수학의 중간에 약간 들어가서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냐면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다룰 얘는 이게 longitudinal vibration over CO2 molecule 같은 그쪽 부분이거든요. 3원자 분자. 그 이상 넘어가면 복잡해서 못해요. 3원자 분자에서 Q 값을 어떻게 구하냐, Q라는 좌표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3원자 분자, CO2를 모델하는 거야, CO2를. 그리고 여기 힘장수가 있으니까 이걸 K라고 부르고요. 여기도 힘장수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K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이게 3차원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몇 개의 좌표가 필요하냐면은 무려 9개의 좌표가 필요해요. 그건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거든. 9개의 좌표를 푸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 이 분자가 1차원으로만 X축으로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 좌표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3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3개. 그래서 이 첫 번째는 X1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원자의 좌표를 X1, X2는 두 번째 원자의 좌표를 X2, 맨 오른쪽에 있는 원자의 좌표를 X3라고 이제 부르도록 할게요. 3개의 좌표만 있으면은 X축으로 움직이는 3원자 분자의 운동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제 뭐를 적용시킬 거냐면 뉴턴 이퀘이션을 풀려고 그래요. F는 M. 요식을 각각의 입자에 대해서, 각각의 원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먼저 요식을 첫 번째 원자에 대해서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M. A는 뭐죠? 요게 가속도니까 X1을 몇 번 미분한 거예요? 2번 미분한 거예요. 되겠죠? X1에 2번 미분. 얘가 힘을 느끼죠. 왜 힘을 느끼죠? 가운데 있는 원자랑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힘은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을 어디다 적용시킬 거냐면 세 번째 원자에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F에 X3에 더블 닷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힘을 느껴요. K에 X3 빼기 있고. 근데 여기다가는 마이너스를 하나 추가시켜줘야 돼요. 왜 마이너스를 추가시켜줘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게 힘을 어느 쪽으로 받아요? 오른쪽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힘을 어느 쪽으로 받죠? 반대 방향으로 받고 있어요. 왼쪽 방향. 그래서 힘의 방향 표현 중에서 마이너스 K가 되고. 근데 이 식을 어디다 적용시킬 거냐면 가운데 있는 원자에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은 라지 M에
x2의 더블 다선 k의 x3 빼기 x2 여기로부터 힘을 받고 그 다음에 왼쪽 입자로부터도 힘을 받죠. 빼기 k의 이렇게 될 거라. 우리가 요 세 개의 식을 정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풀려고 그래. 얘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식이 그냥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냥 풀리지 않냐면은 이게 연립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식을 보면 x1이라는 변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x2라는 변수도 나와 있어. 두 번째 식은 x1, x2, x3가 세 개의 변수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 그냥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조작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 거냐면은 내 전략은 뭐냐면은 이거는 x1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요 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뭘 할 거냐면은 내가 지금 x1, x2, x3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봤더니 연립이 되어 있어, 그죠? 근데 내가 이걸 갖다 변수를 변환할 거야. q1, q2, q3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변환하려고 해. 요 q1, q2, q3가 바로 여기서 나온 q1, q2, q3예요.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x1, x2, x3에서 q1, q2, q3를 변수를 변환을 할 거야. 식을 다시 만들 거야. 그러면 식이 세 개가 나와요. 식이. 근데 좋은 것은 q1, q2, q3로 식을 만드니까 첫 번째 식은 q1만 나와. 변수에. 여기는 q2만 나와. 여기에는 q3만 나와. 다시 말하면 연립이 풀리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주는 q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야. x1, x2, x3라는 변수를 표현한 식은 연립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변수를 변환할 거거든. q1, q2, q3. 그럼 식이 그냥 변수가 딱 갈리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일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요 일을. 변수를 변환하는 일을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변환하기 전에 요 식을 간단하게 행렬의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행렬의 형태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지만 행렬의 형태를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요 식은 뭐를 그대로 갖다 쓴 거냐면요. 요 식을 그대로 갖다 쓴 거야. 요걸 갖다가 행렬의 형태로 표현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이런 행렬의 형태로 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닐까 한번 따라가 보도록. 그래서 요거 갖다 요 행렬을 내가 라지 앱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요 행렬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라지 x의 더블 다시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네, 마이너스 요 행렬을 라지 k라고 부르고 요 행렬을 x라고 부르게 되면 식이 되게 간단하게 돼요. 요 식 하나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 무슨 사실을 발견했냐면은 여기 m이라는 행렬이 있고 k라는 행렬이 있잖아요. 여기 m이라는 행렬이고 여기 k라는 행렬이 있는데 요 행렬이 공통점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야. 수학에서는 대칭 행렬이라는 게 두 개가 다. 대칭 행렬이라 하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게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대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k죠. 여기도 마이너스 k. 여기 0이고 여기 0 마이너스 k 만. 이 행렬 대칭 행렬이라는 거예요. 얘도 당연히 대칭 행렬이죠. 오프 다이고달이 0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대칭. 얘도 대칭 행렬이고 얘도 대칭 행렬이야. 요 식에서 m도 대칭 행렬이고 k도 대칭 행렬일 때는 수학하는 사람들이 뭐를 밝혀냈냐면은 어떤 행렬 s를 찾아낼 수 있어. 언제나. 우리가 찾을 건 아니에요. 우리는 스토리만 알면 돼. 여기도 대칭 행렬이고 여기도 대칭 행렬이면은 수학하는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반드시 어떤 행렬 s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s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t는 트랜스포즈의 약자, 행과 열을 바꿔주는 의미예요.
M이라는 행렬이 있고 K라는 행렬을 양쪽에서 샌드위치를 시켜줘요. STS로. 그럼 어떤 행렬이 나오겠죠? 어떤 행렬이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다이아고널만 0 아닌 값을 갖고요. 오프 다이아고널은 0이 되게 해주는 S를 언제나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언제나. 이 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X라는 변수로 표현했더니 연립이 되더라. 근데 내가 X에서 Q라는 거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X에서 Q라는 변수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때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행렬이 바로 S라는 행렬이에요. S가 중요하다. 그래서 M이라는 행렬이 주어지고 K라는 행렬이 주어지면은 수학하는 사람들 반드시 S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 S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두 가지 식을 먼저 갖는 거야. 두 가지 식은 뭐냐면 곱해줬을 때 다이아고널만 0 아닌 값을 갖고 오프 다이아고널은 0이 되게 해주는 S를 언제나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S 가지고서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정할 거야. 이 S를 이용해서 이거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Q라는 거죠. Q가 뭐죠? Q가 바로 Q1, Q2, Q3예요. X가 뭐예요? X1, X2, X3. X와 Q를 연결하는데 S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S를 찾았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구할 건 아니에요. 여기다 왼쪽에다가 ST를 곱해줘.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줘. X는 SQ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S에 Q에 더블 단 이렇게 되겠죠?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으면 SQ를 대입해 주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뭐가 나오죠? STMS가 나오고 STKS가 나와. 근데 그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행렬이라고? 이 행렬이 다이아고널만 0 아닌 값을 가고 오프 다이아고널은 0이 되게 해주는 그런 행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에 가는 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Q1, Q2, Q3로에 가는 식으로 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식에서 이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식이 뭐에 가는 식이죠? 이제는 X1, X2, X3가 아니고 Q1, Q2, Q3 식으로 바뀌었는데 앞에 따라 나오는 이 행렬이 어떻다고요? 특징이 다이아고널만 0 아닌가 봐. 오프 다이아고널은 0이 됐더라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얘기가 이제 곧 보이겠지만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야. Q1, Q2, Q3에 대해서 풀어주게 되면 연립이 풀리게 되는 오프 다이아고널만 0 아닌가 봐. 그래서 내가 프린트홈을 여러분들 요 값이 얼마고 요 값이 얼마라는 거 내가 구했어요. 여러분들 구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만 여러분들은 그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것만. 굳이 여러분들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의 식이 나오느냐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다이아고널만 0 아닌가를 갖고 오프 다이아고널 0이 되더라는 거죠.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요? Q1 더블 닷, Q2 더블 닷, Q3 더블 닷 0. 복잡한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만 보면 돼요. Q1 여기도 오프 다이아고널. 그럼 방금 얘기했지만 요게 뭐라고요? 요게 바로 STMS. 요게 뭐라고요? STKS.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다이아고널은 0 아닌 값을 가지고 오프 다이아고널은 0이야. 다이아고널은 0 아닌 값을 가지고 오프 다이아고널은 0이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걸 다 풀어줄 거야 이제. 어떻게 풀어줄 거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 그럼 뭐가 나오나요? M 플러스 2M에 Q1의 더블 닷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뭐 나와? 그냥 0 나온다. 0. 두 번째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2M에
Q2 더블 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빼기 2K의 Q2 이렇게 나온다. 마찬가지로 얘 곱하고 요 곱하고 요 곱하고 요 곱하면 여기 세 번째는 Q3만 나와 있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은. 지금까지 한 것은 뭐냐면 처음 식은 어떤 식이었었나요? 처음 식은 이 식이었어요. 처음의 식은. 우리가 세운 식은 x1과 x2와 x3로 만든 식이야. 근데 연립이 되어 있어. 변수가 섞여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만든 식은 어떤 식이죠?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써보니까 어떤 식으로 바뀐 거예요? Q1, Q2, Q3 식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 식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는 Q1만 나와. 두 번째 식은 Q2만 나와. 세 번째 식은 Q3만 나와. 연립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얘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뭐죠?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요? 이건 Q1은 시간에 관한 1차식이라는 얘기인가요? AT 플러스 C라는 식으로.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니까 이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냥. 두 번 미분해서 0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T의 1차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이 재밌어. 두 번째는 2를 생략시켜줘. 2를 캔슬시켜줘.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근데 요 식은 여러분들 많이 본 식 아니에요? 요 식은? 그 진동 운동하는 식이지. 요 식이 어떤 식인가요? 이거는 같은 거잖아요. 여기 이거잖아요. 그죠? 질량이 M이고 스프링이 K에 매달려 있던 진동식이 바로 이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Q가 어떻게 되죠? Q2가 그걸 푼 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어떤 주파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요것을 풀게 되면은 이게 어떤 식이자면은 바로 이 식이라는 거지. 질량 M이 힘상수 K의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방정식이 이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Q를 풀게 되면 어떻게 해요? Q2는 어떤 주파수로 진동 운동하는 게 나온다. Q3도 해보면 마찬가지예요. Q3도 해보면은 어떤 주파수로 진동 운동하는 식이 나온다. 제 기억을 해. X에서 Q로 바꾼 다음에 Q를 풀었어요. Q는 Q1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냥 계속 증가하는 거야. 계속 감소하는 거라고.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코사인 함수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 이제부터가 중요해. 지금까지 수학이야. 화학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까지 다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지금 뭘 한 거예요, 우리가? X1, X2, X3라는 변수에서 뭘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Q1, Q2, Q3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좌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화학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요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요게. 근데 얘하고 얘를 연결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X는 SQ. S라는 거예요. S가 바로 얘하고 얘를 연결시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S를 구했어. 실제로 한번 구한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실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예. 실제를 보면은 X1, X2, X3는 제가 1, 1, 1 이렇다는 거지. 이게 S라는 게 이게 S. 자, 이 식으로부터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X라는 변수에서 Q라는 변수를 바꿨는데 Q의 물리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X1, X2, X3가 뭐였나요? 요것의 좌표가 X1, 요것의 좌표가 X2, 요것의 좌표가 X3죠. 자, 먼저 Q1의 물리적인 의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Q1이 1이고 Q2가 0, Q3가 0 이었을 때 X1, X2, X3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 여기가 1, 0, 0이면 어떻게 되나요? 1, 0, 0이다 그러면 X1, X2, X3는 얼마가 될까요? 111 나오나요? 111 얘가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이 2 되나요? 얘도 2배 주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되나? 자 그러면 111 되게 되면은 얘도 1, 얘도 1, 얘도 1 이렇게 되죠. 분자 전체가 다 어떻게 되죠? 얘가 1이 되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네.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죠?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분자 전체가 왼쪽으로 움직이네. 그러니까 Q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Q2하고 Q3는 가만히 있는데 Q1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분자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는 무슨 좌표일 것 같아? 병질 운동을 나타내는 좌표다. 자, 재밌는 것은 Q2야. Q2를 알고 싶어가지고서 똑같아요. 요거 0 넣고 1 넣고 0 넣으면 어떻게 되나? 어떤 값이 나오냐면 가운데 값이 나오네. 1, 0,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죠? 그죠? 0, 1, 0 해주게 되면 요 값이 엑스, 엑스가 얼마가 나오냐면 1, 0,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분자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얘는 1, 오른쪽으로. 얘는 안 움직여.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네? 반대가 될 테니까. 근데 아까 Q2는 어떻다고? Q2는 코사인 함수야.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계속 진동 운동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게 어떻게 움직이죠 여기? M2?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죠? Q2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게 되면 이 분자가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진동인데 시메트릭 스트레칭이라는 거죠. 진동 중에 Q2는 시메트릭 스트레칭 모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해봅시다. 0, 0, 1이라고 하면 어떤 게 나올 거냐면 요 값이 나오겠죠. 요 값. 요 값은 어떤 건가요?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왼쪽으로 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Q3는 무슨 운동이겠어요?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이죠. 진동인데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을 나타내는 진동 모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Q1, Q2, Q3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은 병진 운동 나왔죠? 진동 운동 나왔죠? 회전이 없거든? 회전이 왜 없을까? 1차원. 그렇지 1차원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만 움직인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회전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했죠? 3차로 움직이게 되면 식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이게? 9x9가 나오는 거예요. 9x9.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지를 못해 9x9는. 그래서 1차원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했기 때문에 병진 운동과 진동 운동만 회전 운동이 안 나왔지만 만약에 이걸 9x9으로 하게 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병진 운동 3개 나오고 회전 운동도 나오고 진동 운동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다원자 분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나중 부분은 좀 어려운데 이것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요 변수에서 요 변수로 바꿨어. 요 변수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거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노멀 코디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